밤하늘을 가르는 차가운 빗줄기가 서울의 고요한 저택가를 적시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섰다.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사령관 관사라는 명패가 빗물에 젖어번들거리는 대문 앞에서 차문이 열리자 무거운 군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는데, 그 걸음걸이는 평소의 당당함과는 거리가 먼 처참한 모습이었으며, 마치 전쟁터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패잔병과도 같은 위태로움이 감돌았다. 현관문의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거실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 김지영 부사령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인한 여성 군인 중 한 명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훈련소에서 첫 휴가를 나온 막내딸을 맞이하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미소는 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들고 있던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산산조각이 났다. 한수민의 얼굴은 사람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눈가와 입술 주변은 시퍼런 멍으로 뒤덮여 원래의 형체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단순히 훈련 도중에 발생한 가벼운 타박상이나 생채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아기를 가지고 집요하게 구타당한 흔적이 역력했으며, 제복 위로 드러난 손목과 목덜미에도 붉은 손자국과 피멍이 선명했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려는 듯 아래 십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흐트러진 호흡과 떨리는 어깨는 그녀가 겪었을 지옥 같은 시간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었다. 거실의 소란스러움의 서재에서 업무를 보던 한태성 사령관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걸어 나왔고, 바닥에 깨진 찻잔과 멍하니 서 있는 아내를 보고 의아해했다. 그러나 곧이어 현관에 서 있는 딸의 처참한 몰골을 확인한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강철 같은 군인의 얼굴에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는 천천히 딸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수민이 반사적으로 움찔하며 몸을 피하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한수민은 부모님의 충격받은 표정을 보며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찢어진 입술 때문에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흘러나왔고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훈련 중에 실수로 넘어졌다거나 동기들과 대련을 하다가 다친 것이라며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물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707 특수임무단 지휘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입대했기에 밖에서 겪은 수모를 부모님의 권력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았던 자존심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태성 사령관은 딸의 변명을 듣고도 아무런 대꾸 없이 굳은 표정으로 딸의 상처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훈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상이 아니라 군화발에 짓밟히고 주먹으로 구타당했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폭행의 흔적이었으며, 특히 복부와 허벅지에 집중된 타격 흔적은 명백한 가혹행위의 증거였다. 그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며 수많은 부상자를 봐왔기에 딸이 지금 거짓말을 하며 누군가를 감싸거나 상황을 축소하려 한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김지영 부사령관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수민의 겉옷 단추를 풀었고, 그 안에 감춰진 참상을 목격하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제복 아래의 피부는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검붉은 피멍으로 얼룩져 있었고, 등 뒤에는 둔기로 맞은 듯한 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보는 이에 숨을 턱 막히게 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잡기나 얼차려의 수준을 넘어선 범죄 행위였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잔혹함의 끝을 보여주는 듯했다. 부모님의 침통한 침묵과 어머니의 눈물을 본 한수미는 결국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공포와 억울함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훈련소 내에서 특정 교관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힘없는 훈련병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있으며, 자신은 동기를 보호하려다 표적이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휘관의 딸임을 밝히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까 두려워 끝까지 신분을 숨긴 채 그 모든 폭력을 홀로 감내해야만 했던 것이었다. 딸의 고백을 듣는 순간 한태성 사령관과 김지영 부사령관의 눈빛에서 부모로서의 슬픔은 사라지고 적을 눈앞에 둔 지휘관의 서늘한 살기만이 남았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신성한 군복을 입은 자들이 그 권위를 이용하여 약자를 짓밟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리는 분노를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딸이 맞았다는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서 군의 기강과 명예를 더럽힌 중대한 반역 행위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한태성 사령관은 거실 한쪽에 놓인 보안 전화기를 들어 올렸고, 수화기 너머로 연결 신호가 가기도 전에 그의 입에서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명령이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잠시 후 연결된 당직 사관에게 즉시 707 특수임무단 내 감찰 및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최정예 요원들을 비상 소집하라고 지시했으며,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지금 당장 훈련소로 이동하여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봉쇄하고 모든 CCTV 기록과 통신 내역을 확보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김지영 부사령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딸을 품에 안고 부드럽게 등을 토닥이며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그녀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온 귀한 자식들을 괴물들의 먹잇감으로 방치한 것에 대해 군 선배로서 깊은 사죄를 표하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녀의 눈은 딸을 향한 연민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 너머에는 감히 자신의 가족과 군의 정의를 건드린 자들을 향한 파멸의 경고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창밖의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져 내렸지만 관사 안에서 시작된 분노의 불길은 그 어떤 폭우로도 끌 수 없을 만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707 특수임무단의 검은 차량들이 하나둘씩 시동을 걸며 라이트를 켰고, 그 불빛들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처럼 밤거리를 가르며 질주하기 시작했다. 영웅들이 입어야 할 군복을 훔쳐 입은 악마들을 심판하기 위한 긴 밤이 시작되었고, 그 누구도 이 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이 감돌았다. 검은 비구름이 물러간 뒤에도 훈련소의 하늘은 여전히 낯빛으로 흐려 있었고, 축축하게 젖은 연병장에는 스산한 바람만이 불어와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었다. 신병교육대 중대장실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 황량한 풍경을 내려다보며 박대위는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나 다름없는 이곳에서 절대적인 권력자로 군림하며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있었고, 어젯밤 휴가를 떠난 한수민의 멍든 얼굴을 떠올리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박대위는 책상 위에 놓인 인사기록부 더미를 거칠게 넘기며 한수민의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거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일반 가정 출신이라는 거짓 정보만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짓밟은 그 여자가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던 순간을 기억하며 건방진 눈빛을 꺾어놓기 위해 얼마나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되새겼고, 그것을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그는 훈련병들이 밖에 나가서 떠들어봤자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은 언제나 지휘관인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며 이것이 그가 가진 오만함의 원천이었다. 한수민에게 지난 5주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으며 그녀는 매일 밤 화장실 구석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동기들을 위로하며 분노를 사겨야만 했다. 며칠 전 야간 점호 시간 직후에 벌어진 사건은 그녀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굴욕과 고통을 안겨주었는데 박대위는 단순히 군가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전 소대원을 집합시켰다. 그는 쇠파이프를 바닥에 끌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가장 체구가 작고 겁이 많은 동기를 지목하여 본보기로 삼으려 했으나 한수민이 그 앞을 막아서며 모든 책임은 분대장, 훈련병인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박대위는 감히 훈련병 따위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고 동기들이 보는 앞에서 한수민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훈육이 아닌 명백한 살인, 미수나 다름없었다. 한수민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전수받은 특공 무술과 살상 기술을 본능적으로 사용할 뻔했지만 그 순간 자신이 군인 가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부모님에게 누를 끼칠 것이라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고 모든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녀의 뼈가 울리고 살이 터지는 소리가 막사 안에 울려 퍼졌지만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그 고통을 견뎌냈으며 그 모습은 오히려 박대위의 잔악성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박대위는 담배를 피워 물며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었고 연기를 허공으로 내뿜으며 자신의 완벽한 통제력에 감탄하고 있었다. 그는 한수민이 휴가를 나가서 부모에게 일러바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잠시 생각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는데 그따위 계집애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단정지었다. 그는 이미 부대 내의 감찰 라인과 헌병대 일부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하며 튼튼한 방어막을 구축해 놓았기에 어지간한 투서나 신고는 자신의 선에서 조용히 묵살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박대위의 본능적인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에 그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입단속을 철저히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군화를 신고 전투모를 눌러쓴 뒤 거친 발걸음으로 생활관을 향해 걸어갔고 복도를 지나가는 조교들과 훈련병들은 그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벽에 붙어 경례를 했다. 그는 공포야말로 군대를 움직이는 가장 효율적인 원동력이라고 믿었으며 자신의 그림자만 봐도 벌벌 떠는 병사들의 모습에서 뒤틀린 희열을 느끼며 한수민의 소대가 있는 막사 문을 걷어찼다. 생활관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훈련병들은 기겁하며 관물대 앞으로 뛰어나가 부동자세로 정렬했는데 그들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박대위는 천천히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침묵을 유지하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수민에 대해 묻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씩씩거리는 듯했다. 그는 너희들이 밖에서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다 알 수 있으며 만약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려서 내 귀에 들어온다면 군 생활 내내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다. 훈련병들은 박대위의 협박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그중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도 감히 그에게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박대위는 특히 한수민과 친하게 지냈던 동기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들이밀며 한수민이 밖에서 헛소리를 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연락해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군대라는 곳은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며
너희들의 가족이나 친구들까지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괴롭힐 수 있다는 비열한 암시를 주어 그들의 입을 원천 봉쇄하려 했다. 그 시각 위병소 정문 앞에는 국방색으로 도색된 낡은 승합차 한 대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군용 트럭이 멈춰 섰고 경계 근무를 서던 위병들이 다가와 신원 확인을 요구했다. 차량에서 내린 인물들은 상급 부대에서 시설 점검을 위해 파견된 군수가 소속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위조된 공문서를 내밀었는데 그들의 태도는 지나치게 자연스러웠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공문서에 찍힌 직인과 상급 부대의 명칭을 보고 의심 없이 차단기를 올려주었지만 그들의 눈빛이 일반적인 행정병들과는 달리 지나치게 날카롭다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했다. 트럭이 연병장 구석에 주차되자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려서 장비를 점검하는 척하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동작은 절도 있고 민첩하여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원들을 연상케 했다. 그들은 시설 보수용 공구를 꺼내는 척하며 초소형 도청 장치와 고성능 카메라를 주요 길목에 설치하기 시작했고 서로 눈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흩어졌다. 이들은 한태성 사령관의 밀명을 받고 잠입한 707 특수임무단 정보 분석팀이었으며 그들의 임무는 훈련소 내부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박 대위는 생활관에서 훈련병들을 협박하고 나오던 중에 연병장에 낯선 트럭이 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리며 당직 사관에게 누구냐고 소리쳤다. 당직 사관은 상급 부대에서 노후 시설 점검차 나온 인원들이라고 보고했고 박 대위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적당히 접대해서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지만 단순한 시설 점검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풀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려 했으나 뒤통수에 꽂히는 서늘한 시선을 느꼈다. 작업복을 입은 요원 중 한 명인 리더격의 남자는 박 대위의 뒷모습을 주시하며 재킷 안주머니에 있는 소형 무전기에 대고 작전 개시를 알리는 짧은 신호를 보냈다. 그는 박 대위의 걸음걸이와 태도에서 전형적인 가학적 성향을 가진 인물의 특징을 읽어냈고 그가 방금 나온 생활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요원은 동료들에게 1조는 본관 건물의 통신선로를 장악하고 2조는 훈련병들의 식당과 의무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라는 지령을 내리며 자연스럽게 건물 뒤편으로 사라졌다. 식당 뒤편에 위치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는 훈련병들이 버린 편지나 메모들이 찢어진 채 버려져 있었는데 정보팀 요원들은 이 쓰레기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수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맞추어 가며 훈련병들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내려다 검열이 두려워 버린 구조 요청의 메시지들을 찾아내려 했다. 흙탕물에 젖은 종이 뭉치 속에서 살려주세요. 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힌 쪽지가 발견되자 요원들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고 이것이 단순한 가혹 행위 사건이 아님을 확신했다. 박 대위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의자에 앉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창밖을 예의 주시했다. 그는 방금 마주친 시설 점검 팀원들의 손을 떠올렸는데 그들의 손은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그것은 행정병이나 기술병의 손이라기보다는 사격과 격투로 단련된 손에 가까웠다. 그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 여기며 서랍에서 양주병을 꺼내 들고 독한 술을 한 잔 들이켰다. 어둠이 서서히 깔리기 시작한 훈련소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뒤바뀌는 은밀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박대위는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에 갇힌 파리들을 비웃고 있었지만 정작 거대한 독수리가 자신의 머리 위를 선회하며 발톱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의 그림자는 이미 훈련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었고 그들은 박대위가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로 걸어 들어갈 때까지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훈련소의 새벽 공기는 젖은 낙엽 냄새와 낡은 건물에서 풍기는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스산함을 자아냈고 짙게 깔린 안개는 시야를 가리며 음산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정보 분석팀 요원들은 보일러 수리공으로 위장하여 훈련병들이 생활하는 막사 주변을 배회하며 자연스럽게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훈련병들은 낯선 외부인의 등장에 호기심을 보이기보다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시선을 피하기에 급급했고 요원들이 말을 걸려고 다가가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를 피했다. 이는 박대위가 심어놓은 공포가 얼마나 깊고 강렬하게 이들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기에 요원들의 미간은 점점 더 깊게 찌푸려졌다. 막사 내부의 분위기는 마치 시한폭탄이 작동하고 있는 밀실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누구 하나 크게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훈련병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기계적으로 자신의 관물대를 정리하거나 전투화를 닦는 척하며 침묵을 지켰는데 이는 박대위가 심어놓은 프락치들이 언제 어디서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신 때문이었다. 요원 중 한 명이 화장실 청소를 핑계로 훈련병에게 담배를 건네며 은밀하게 박대위에 대해 물었지만 그 훈련병은 손을 심하게 떨며 아무것도 모른다며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한편 서울의 사령관 관사에서는 한수민이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선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주치의가 다녀간 후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훈련소에서 목격하고 경험했던 끔찍한 기억들로 가득 차 있어 잠시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폭력보다도 전우들이 겪고 있을 공포와 절망감이 더 크게 다가왔고 자신이 이곳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멍든 손으로 이불을 꽉 움켜쥐며 결심을 굳혔는데 그것은 침묵하는 피해자로 남지 않고 싸우는 군인이 되겠다는 다짐이었다. 한태성 사령관이 무거운 표정으로 딸의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빈손이 아니었는데 그의 손에는 현장 요원들이 보내온 중간 보고서가 들려 있었고 내용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으며 훈련소 내의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어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박 대위는 교묘하게도 CCTV 사각지대에서만 폭력을 행사했고 장부 조작이나 금품 갈취 또한 현금으로만 거래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추적을 따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딸에게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말하려 했지만 수민의 눈빛을 보는 순간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한수민은 아버지의 걱정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고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종이와 펜을 집어들었는데 그녀의 손은 붕대로 감겨 있어 펜을 쥐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져 마치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해내는 듯했다. 그녀는 훈련소에 입소한 첫날부터 박 대위와 조교들이 주고받았던 은밀한 대화 내용과 뇌물을 상납받은 날짜 그리고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훈련을 받는 척하면서도 특수부대 지휘관의 딸로서 체득한 관찰력으로 적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해왔던 것이다. 그녀가 작성한 메모에는 박대위가 훈련병들의 부식비를 빼돌려 외부 업체와 거래한 내역과 병원 진료 기록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타낸 정황들이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나열되어 있었다. 특히 그녀는 박 대위가 자신의 사무실 금고에 이중 장부를 숨겨두는 것을 목격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해냈는데, 당시 그녀는 청소당번으로 위장해 그 방에 있었다. 박 대위는 훈련병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통화를 하며 비밀번호를 눌렀고, 수미는 그 짧은 순간의 손놀림과 소리를 기억해 비밀번호를 유추해낸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발휘된 정보 수집 능력에 가까웠다. 한태성 사령관은 딸이 건넨 종이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내려가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완벽하게 정리된 범죄 일지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즉시 암호화된 회선을 통해 현장에 나가 있는 작전 팀장에게 연락을 취했고, 수민이 작성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불특정 다수의 진술 확보가 아니라 박대위의 사무실 금고와 특정 장소에 숨겨진 장부를 타격하는 정밀 작전으로 변경되었다. 다시 훈련소로 시점을 옮겨 박대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상급 부대에서 나온 점검팀이 며칠째 철수하지 않고 훈련소 곳곳을 들쑤시고 다니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고,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차명 통장과 비밀 장부를 꺼내 확인했고, 그것들이 안전하게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다시 금고에 넣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가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창문 틈 사이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가 그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다. 707 정보 분석팀은 수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박대위의 사무실이 비는 점심시간을 노려 진입 작전을 계획했고, 요원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일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식당 배식차가 도착하여 소란스러운 틈을 타 본관 건물의 보안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켰고, 능숙한 솜씨로 복도에 설치된 CCTV의 녹화 화면을 조작했다. 리더 요원은 박대위가 식당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한 후 무전을 통해 진입 신호를 보냈고, 대기하고 있던 요원 2명이 순식간에 잠긴 사무실 문을 따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들의 동작은 너무나 신속하고 조용해서 복도를 지나가던 행정병조차 아무런 낌새를 채지 못할 정도였다. 사무실 내부에 진입한 요원들은 수민이 메모에 적어준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금고 앞에 섰고, 특수 장비를 이용해 지문 흔적을 채취하는 척하며 수민이 알려준 번호를 입력했다. 삑 하는 전자음과 함께 금고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박대위의 탐욕과 부패를 증명할 각종 장부와 USB 그리고 현금 뭉치가 쏟아져 나왔다. 요원들은 감탄할 새도 없이 초소형 스캐너를 이용해 모든 문서를 디지털화하여 본부 서버로 전송했고, 원본은 건드리지 않은 채 다시 금고 문을 닫았다. 지금 당장 이것을 압수하면
박대위가 눈치채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줄 수 있기에 그를 완벽하게 올가매기 위한 덫을 놓은 것이었다. 같은 시각 식당에서 밥을 먹던 박대위는 숟가락을 든 채 묘한 한기를 느꼈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본관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숟가락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식당 안은 훈련병들의 식기 부딪히는 소리로 시끄러울 뿐 별다른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급히 식사를 중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파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박대위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내부는 그가 나갈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도 굳게 닫혀 있어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지만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금고를 다시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는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긴장을 풀었다. 그는 자신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자책하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지만 그는 자신의 범죄 기록이 이미 707 사령부의 모니터에 낱낱이 전송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한태성 사령관은 전송된 자료들을 검토하며 분노로 떨리는 주먹을 책상 위에 내리쳤고 그 소리에 집무실 밖의 부관들이 깜짝 놀라 들어올 정도였다. 자료에는 훈련병들의 피를 빨아먹은 내역뿐만 아니라 군용 유류를 빼돌려 민간업자에게 판매하고 심지어 마약류 진통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 행위 사건을 넘어선 거대 비리 게이트였으며 박대위 뒤에 그를 비호하는 더 큰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사령관은 즉시 국방부 장관에게 직통 전화를 걸어 이 사안의 심각성을 보고하고 전면적인 특별수사 허가를 요청했다. 병원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던 한수미는 아버지의 부관으로부터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창백한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띄웠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박대위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가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피해자들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부모님이 반대할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어 박대위를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 칼을 가는 전사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훈련소의 연병장에는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박대위는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 독한 술을 들이키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달래고 있었다. 그는 술 기운을 빌려 자신을 합리화하며 이 모든 것은 훈련병들의 기강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중얼거렸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다. 창밖 어둠 속에서는 707 특수임무단 요원들이 박대위의 사무실을 포위한 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고 사령관의 다음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은 끝났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사령관 관사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고 한수미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부모님을 마주하고 서 있었다. 그녀는 아직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서 있는 것조차 힘겨운 상태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수미는 박대위와 그의 배후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류상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어 그들의 여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의 딸로서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우들을 위해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한태성 사령관은 딸의 대담한 제안에 깊은 고민에 빠졌고 아내인 김지영 부사령관 역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부모로서 딸을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보내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지만 군 지휘관으로서 딸의 작전이 적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딸의 강인한 정신력과 그동안 훈련받은 능력을 믿기로 결심했고 707 부대의 최정예 요원들을 그림자처럼 붙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조건으로 수민의 복귀를 허가했다. 작전 계획은 치밀하고 신속하게 수립되었는데 한수민은 치료가 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마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조기 복귀하는 열정적인 훈련병을 연기하기로 했다. 그녀의 몸에는 최첨단 소형도청 장치와 위치 추적기가 붕대 속에 정교하게 숨겨져 있어 그녀가 겪는 모든 상황과 대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지휘 통제실로 전송될 예정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잠입 작전이었으며 수미는 자신의 모든 연기력을 동원해 박대위를 속여야만 했다. 다음 날 오후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린 훈련소 위 병소 앞으로 한수민을 태운 택시가 도착했고 그녀는 짐가방을 챙겨 들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위병들은 멍투성이인 얼굴로 돌아온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애써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절룩거리는 걸음으로 정문을 통과했다. 그녀의 등장은 순식간에 훈련소 전체로 퍼져나갔고 동료 훈련병들은 그녀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감보다는 또다시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숨을 죽였다. 박 대위는 사무실에서 한수민이 복귀했다는 보고를 받고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세웠지만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수민이 자신의 협박에 굴복하여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믿으며 이참에 그녀를 확실하게 밟아놓아 다른 훈련병들에게 본보기로 삼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오만함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자신이 파멸의 덫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잠시 후 행정실의 호출을 받은 한수민은 박대위의 사무실로 향했는데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복도 곳곳에 배치된 707 요원들의 은밀한 시선을 느꼈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용기를 얻으며 문고리를 잡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매캐한 담배 연기와 함께 박대위의 거만한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고 그는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수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박대위는 수민에게 다가와 붕대가 감긴 어깨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휴가는 재미있었냐고 비꼬았고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물었다. 수민은 어깨를 움츠리며 공포에 질린 듯한 목소리로 훈련 중에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했고 부모님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박대위는 소리내어 웃으며 역시 너는 눈치가 빠른 녀석이라며 칭찬 아닌 칭찬을 늘어놓았고 긴장이 풀린 듯 책상에 걸터 앉았다. 하지만 박대위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하여 수민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들이밀며 만약 딴 마음을 품거나 헛소리를 하면 이번에는 진짜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자신의 뒤에는 너 같은 애 하나쯤은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있다며 잊지도 않은 권력을 과시했다.
수미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 척하며 그가 내뱉는 모든 협박과 범죄 사실 시인을 유도하기 위해 짐짓더 겁에 질린 척 연기했고 도청 장치는 이 모든 음성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지휘 통제 차량 안에서 이 상황을 듣고 있던 한태성 사령관과 김지영 부사령관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박대위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은 딸이 보내오는 신호를 기다리며 참아야 했고 요원들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무기에 손을 올린 채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박대위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그의 죄명은 하나씩 늘어가고 있었고 이제 결정적인 한 방만이 남은 상태였다. 사무실 안에서 한수미는 박대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는데 떨리던 몸짓을 멈추고 차가운 목소리로 그게 전부냐고 되물었다. 박대위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반응에 당황하여 멱살 잡은 손에 힘을 풀었고 수민의 눈빛이 방금 전까지 알던 겁쟁이 훈련병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심연과도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고 마치 상위 포식자가 하찮은 먹잇감을 바라보는 듯한 위압감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수미는 천천히 흐트러진 옷매를 정리하며 박대위에게 당신은 군인도 아니고 지휘관도 아니며 단지 군복 입은 양아치일 뿐이라고 독서를 퍼부었다. 그녀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은 이미 기록되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고 선언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려 비웃었다. 박대위는 모욕감과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이성이 마비된 채 책상 위에 있던 무거운 재떨이를 집어들고 수민을 향해 휘둘렀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미수 행위였으며 작전의 마지막 단계인 현행범 체포를 위한 완벽한 명분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수미는 날아오는 재떨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살짝 돌려 이마를 스치게 놔두었고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고 박대위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광기에 사로잡혀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사무실의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고 이것은 박대위의 파멸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다. 창밖에서는 이미 해가 저물어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훈련소 곳곳에서는 707 특수임무단 요원들이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채 은밀하게 위치를 잡고 있었다. 박대위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그 승리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운명이었다. 한수미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고 이제 곧 들이닥칠 심판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대위가 휘두른 재떨이에 맞아 한수민의 이마에서 흐르던 피는 바닥을 적셨고 사무실 안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박대위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보며 잠시 당황하는 듯했으나 이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변하며 이 모든 상황을 은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거칠게 눌러 자신의 신복인 김중사와 최하사를 즉시 호출했고 목소리에는 살기등등한 명령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수민이 난동을 부리다가 실수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위장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 오늘 밤 그녀를 영원히 입 다물게 만들 작정이었다.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리며 근육질의 거구인 김중사와 최하사가 들어왔고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한수민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은 채
익숙하게 상황을 파악했다. 박대위는 그들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거친 손길로 한수민의 팔을 잡아 일으켜 질질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 박대위는 이참에 평소 자신의 눈에 거슬렸던 다른 훈련병들까지 모조리 집합시켜 확실한 군기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폭행을 계획했다. 그는 오늘 밤이 지나면 훈련소 내에서 자신에게 반항하는 싹은 완전히 잘라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그들이 도착한 곳은 훈련소 구석에 방치된 구형 보일러실이었고 그곳은 평소에도 음산한 분위기 때문에 병사들이 접근을 꺼리는 장소였다. 녹슨 철문이 끽하는 소리를 내며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습한 공기가 훅 끼쳐왔고 희미한 전구 하나만이 위태롭게 깜박이고 있었다. 김중사는 이미 다른 조교들을 시켜 한수민과 친하게 지냈던 동기 훈련병 5명을 미리 끌고 와 무릎을 꿇려 놓은 상태였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훈련병들은 피투성이가 된 수민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조교들의 위협에 입을 틀어막고 공포에 떨어야 했다. 한수민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자신의 몸에 부착된 도청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그녀는 지금 당장이라도 반격할 수 있었지만 박대위와 그 일당들이 모든 훈련병들 앞에서 자신들의 범죄 계획을 스스로 발설하게 만들기 위해 고통을 참고 기다렸다. 그녀의 귀에는 빗소리와 함께 박대위의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들려왔고 그것은 마치 지옥의 사자가 다가오는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찢어진 이마에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정신을 집중하며 호흡을 가다듬었고 근육의 긴장을 조절하며 폭발적인 힘을 낼 준비를 마쳤다. 박대위는 보일러실 중앙에 서서 겁에 질린 훈련병들을 내려다보며 마치 심판자라도 된 듯 거만한 태도로 일장 훈시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너희들이 밖에서 무슨 빽을 믿고 까불든 간에 이곳은 나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며 반항하는 자에게는 오직 고통만이 있을 뿐이라고 소리쳤다. 그는 한수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휘관에게 대들면 어떤 꼴을 당하게 되는지 똑똑히 보라며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는 오늘 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보일러 폭발 사고나 훈련 중 낙상 사고로 처리될 것이며 너희들은 그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협박했다. 박 대위의 지시에 따라 김중사가 먼저 나서서 제일 왜소해 보이는 훈련병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려 했고 다른 훈련병들은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한수민이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그녀의 입에서는 더 이상 겁먹은 훈련병의 목소리가 아닌 차갑고 단호한 명령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 더러운 손을 치우라고 나지막이 말했고 그 목소리에는 공간을 압도하는 기이한 위압감이 서려 있어 김중사의 동작을 멈칫하게 만들었다. 보일러실 안의 모든 시선이 피투성이가 된 채 비틀거리는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박대위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박대위는 한수민에게 다가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고 비아냥거리며 그녀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들어 올렸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 한수민이 번개 같은 속도로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기 때문이었고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박대위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김중사와 최하사 그리고 다른 조교들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한수민은 박대위를 발로 차 밀어버린 후 이마에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차가운 눈빛으로 주변의 적들을 둘러보았다.
김 중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욕설을 내뱉으며 몽둥이를 들고 한수민에게 달려들었지만 그것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었다. 한수민은 상체를 살짝 숙여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김 중사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고 거구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뒤로 날아가 처박혔다. 그녀가 보여준 움직임은 훈련소에서 가르치는 기초 제식이나 태권도가 아니라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고도로 훈련된 특수부대 격투술인 크라브 마가와 시스테마의 절묘한 조화였다. 훈련병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공포심은 어느새 경이로움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최하사와 나머지 조교 3명이 동시에 덤벼들었지만 한수민은 좁은 공간과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하며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보일러 파이프를 이용해 상대의 동선을 차단하고 녹슨 사슬을 감아 상대의 무기를 빼앗는 등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인 동작을 이어갔다. 그녀의 주먹과 발차기가 적중할 때마다 둔탁한 타격음과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황은 일방적으로 한수민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그동안 당했던 수모를 폭력이 아닌 압도적인 실력으로 되갚아주며 그들이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였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박대위는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믿을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뒷걸음질 쳤다. 그는 한수민이 평범한 훈련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살고 싶다는 본능만이 그의 뇌를 지배했다. 그는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군용 대검을 꺼내들었고 이성을 잃은 채 한수민의 등 뒤를 노리고 달려들었다. 비무장 상태인 상대를 향해 흉기를 사용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었지만 그는 이미 군인이기를 포기한 괴물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한수민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기척만으로 박대위의 공격을 감지했고 몸을 반바퀴 회전시키며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어서 박대위의 턱을 올려 차그를 공중으로 띄운 뒤 바닥에 내리꽂았고 박대위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기절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 그녀는 쓰러진 박대위의 가슴을 군화발로 짓누르며 내려다보았는데 그 모습은 흡사 악마를 심판하러 내려온 전쟁의 여신 발키리와도 같았다. 그녀의 주변에는 신음하는 조교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보일러실은 순식간에 그녀가 지배하는 전장으로 변해 있었다. 지휘 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듣고 있던 한태성 사령관은 딸의 무사함과 압도적인 전투력에 안도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대기 중이던 707 특수임무단 타격대에게 진입 명령을 내렸고 요원들은 어둠 속에서 신속하게 보일러실을 향해 쇄도했다.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혹시 모를 변수와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훈련소 전체를 봉쇄하고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했다. 이제 밖에서 벌어질 일은 단순한 구조 작전이 아니라 썩어 빠진 군 내부의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의 시작이었다. 보일러실의 철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 나가고 눈부신 전술 라이트 불빛과 함께 완전 무장한 707 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진 조교들과 박대위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으며 구석에 있던 훈련병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 훈련병들은 검은 제복을 입은 특수부대원들의 등장에 놀라면서도 그들이 적이 아닌 아군임을 직감하고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대원들은 한수민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경례를 표하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고 그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부대원들을 맞이했다. 현장에 진입한 작전팀장은 박대위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그의 귀에 대고
당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겠냐고 차갑게 속삭였다. 정신이 든 박대위는 한수민을 향해 경례하는 특수부대원들을 보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건드렸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려 했지만 입안이 터져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한수민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수민은 그런 그를 차갑게 외면하며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일어선 동기 훈련병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다. 비로소 훈련소의 어둠이 걷히고 밖에서 대기하던 앰뷸런스와 헌병대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한수민은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달려온 의무병의 부축을 받으며 꼿꼿하게 서 있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고 자신의 힘으로 전우들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몸에 새겨진 상처들의 통증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그녀의 전투복은 피와 땀, 그리고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군인의 훈장이었다. 헌병대에 의해 개처럼 끌려나가는 박대위와 조교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한수민은 보일러실 밖으로 걸어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그녀의 얼굴을 식혀주었고, 멀리서 달려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한태성 사령관은 체면도 잊은 채 빗속을 뚫고 달려와 딸을 와락 껴안았고, 김지영 부사령관은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지휘관이기 이전의 부모였고, 딸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다. 이날 밤의 사건은 훈련소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동시에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707 특수임무단의 개입으로 훈련소의 모든 비리가 드러나게 되었고 악마들의 가면은 처참하게 벗겨졌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으며 박대위와 그 배후 세력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과 심판의 과정이 남아 있었다. 한수민은 부모님의 품에서 잠시 눈을 감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고 더욱 타오르고 있었다. 내일이면 날이 밝고 정의의 심판대 위에서 진정한 승부를 가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훈련소 위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내려앉았지만 연병장의 분위기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평소라면 훈련병들의 기상 나팔 소리와 조교들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시간이지만 지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고 그 침묵의 무게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연병장 곳곳에는 대한민국 국군 최정예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의 검은색 작전 차량들이 육중한 차체를 드러내며 도열해 있었고 완전 무장한 대원들이 주요 길목을 차단하고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훈련병들은 창문 틈으로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훔쳐보며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을 교환했고 오늘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오전 9시가 되자 훈련소 내의 모든 스피커에서 전 인원은 즉시 연병장으로 집합하라는 방송이 흘러나왔고 그 목소리는 평소의 행정병이 아닌 낯선 남자의 굵직한 저음이었다. 훈련병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신속하게 환복하고 생활관을 빠져나왔으며 행정 직원들과 간부들 또한 예외 없이 연병장 중앙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이 도열한 연병장 한가운데에는 임시로 설치된 단상이 놓여 있었고 그 주변을 둘러싼 707 대원들의 서늘한 눈빛은 그 누구도 허투루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수천 명의 인원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군화 끄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만이 감돌았다. 잠시 후 헌병대의 호송 차량 뒷문이 열리며 박대위와 김중사 그리고 어젯밤 보일러실 사건에 가담했던 조교들이 줄줄이 끌려 나왔다. 그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는데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얼굴 곳곳에는 타박상과 핏자국이 남아있어 그들이 겪었을 험한 밤을 짐작하게 했다. 훈련병들은 평소 자신들을 벌레 보듯 하며 군림하던 그들이 죄수처럼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으며 개중에는 억눌러왔던 분노와 통쾌함이 섞인 묘한 감정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다. 박대위는 더 이상 거만한 지휘관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다. 이어서 하늘을 가르는 굉음과 함께 상급 부대 지휘관이 탑승한 헬리콥터가 연병장 상공에 나타나 천천히 착륙을 시도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강한 바람에 흙먼지가 일었지만 도열한 군인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헬기 문이 열리자 한태성 사령관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의 어깨에 달린 별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고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노병의 위엄은 훈련소 전체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단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지축을 울리는 듯 묵직했고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주시했다. 한태성 사령관은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장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매서우면서도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인 젊은이들이 훈련이 아닌 가혹행위와 범죄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지휘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여구 없이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훈련병들 사이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군복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수혜이지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님을 강력하게 천명했다. 사령관의 눈짓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박대위와 공범들을 단상 아래로 끌고 와 무릎을 꿇렸고 그들의 죄상이 적힌 공소장이 낭독되기 시작했다. 횡령과 뇌물수수 그리고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 등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범죄 사실들이 하나하나 열거될 때마다 연병장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거렸다. 훈련병들은 자신들이 당했던 부당한 대우가 단순한 얼차려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치를 떨었으며 박대위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박대위는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수치심과 공포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이때 한태성 사령관은 특별한 증인을 소개하겠다며 손짓을 했고 의무대의 부축을 받으며 한수민이 단상 위로 올라왔다. 그녀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지만 정복을 갖춰 입은 그녀의 자태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기품이 넘쳐 흘렀다. 사령관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이 병사는 부당한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서 싸운 영웅이자 자신의 사랑하는 막내딸이라고 공식적으로 소개했다. 그 순간 연병장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정적마저 깨뜨릴 정도의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한수민에게 집중되었다. 박대위는 고개를 들어 한수민을 바라보았고 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딸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짓밟고 모욕했던 훈련병이 707 특수임무단 사령관의 친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혼절할 듯이 비틀거렸으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감을 맛보았다. 그는
자신의 든든한 배경이라고 믿었던 인맥들이 사령관 앞에서는 한 줌의 모래알보다 못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실감했고, 이제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소리만이 흘러나왔고,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들 정도로 공포에 지배당했다. 사령관은 즉결 심판을 선언하며 박대위와 가담자들의 계급장을 즉시 박탈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헌병들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헌병들은 거칠게 박대위의 군복 상의에 붙어 있던 대위 계급장과 명찰을 뜯어냈고, 찢겨나가는 천 조각 소리는 처형장의 총성보다 더 끔찍하게 들렸다. 군인에게 있어 계급장의 박탈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명예형이었으며, 박대위는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오열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계급장을 주우려 했지만 헌병의 군화발에 손이 짓밟히며 비참한 꼴을 보여주었다. 계급장이 뜯겨 나간 박대위는 더 이상 지휘관이 아닌 민간인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했고, 사령관은 그들을 즉시 구속하여 군 검찰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쇠고랑을 찬 채 짐승처럼 끌려가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훈련병들은 그들이 호송 차량에 태워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목격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선 악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었으며, 군대 내에 뿌리 밝힌 부조리를 뽑아내는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박대위가 사라진 연병장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맑고 가벼워져 있었다. 한수민은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과 함께 고통받았던 동기 훈련병들에게 다가가 한 명 한 명 손을 잡아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위로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동기들은 그녀를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휘관의 딸이라는 특권을 내세우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과 함께 싸웠기에 진정한 전우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태성 사령관은 마지막으로 훈련병들에게 거수경례를 올리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령관의 경례를 받은 훈련병들은 일제히 우렁찬 목소리로 충성 구호를 외치며 답례했고, 그 소리는 하늘을 찌르듯이 울려 퍼졌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패배감이나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심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다. 707 대원들 또한 늠름한 후배들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한수민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부모님 또한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군인이 가져야 할 진정한 힘은 계급이나 무력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약자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단련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연병장에서의 행사가 모두 끝나고 훈련병들이 각자의 생활관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발걸음은 훨씬 가벼워 보였다. 훈련소의 높은 담장 너머로 밝은 태양이 떠오르며 연병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어둠이 지배하던 이곳에도 비로소 진정한 아침이 찾아왔다. 707 특수임무단의 차량들은 임무를 완수하고 철수 준비를 시작했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정의의 발자국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이제 훈련소는 과거의 오명을 씻고 정의 강병을 육성하는 진정한 요람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다. 한수민은 떠나는 부모님의 차를 배웅하며
다시 훈련병의 대열로 합류했는데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쉬라는 권유를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남은 훈련 기간을 동기들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여 당당하게 수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는 그녀의 강철 같은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이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딸이 아닌 대한민국 육군 이병 한수민으로서 자신의 군 생활을 다시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지만 거대해 보였고 그 위로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내려앉았다. 박대위와 그 일당이 구속되어 헌병대로 압송된 이후 훈련소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선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개혁이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군의 신병 교육기관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했고 기존의 폐쇄적인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투명하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새롭게 부임한 훈련소장은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로 그는 취임 첫날부터 훈련병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되 강도 높은 실전 훈련을 통해 정예 요원을 육성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천명했다. 훈련소 곳곳에 설치되었던 사각지대들은 모두 제거되었고 훈련병들이 언제든지 익명으로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한라인이 개설되어 소통의 창구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 한수민은 훈련소에 남아 남은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동기와 교관들의 시선에는 초반의 어색함과 경외심이 공존하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사령관의 딸이라는 엄청난 배경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특혜를 거부하고 일반 병사와 똑같은 아니 오히려 더 혹독한 훈련을 자청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부담스러운 시선들을 오직 실력과 성실함으로 극복해 나갔는데 가장 먼저 기상하여 연병장을 뛰었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총기를 손질하는 솔선수범을 보였다. 그녀의 이러한 진정성은 서서히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동기들은 그녀를 권력자의 딸이 아닌 진정한 전우이자 리더로서 인정하고 따르게 되었다. 훈련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각계 전투와 화생방 훈련, 그리고 40km, 완전 군장, 행군 등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들이 이어졌지만 한수민은 단 한 번도 열애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에는 아직 박대위에게 당한 폭행의 상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 흉터들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단련시키는 훈장으로 여겼다. 행군 도중 다리에 쥐가나 쓰러지려는 동기가 있으면 그녀는 주저없이 동기의 군장을 대신 짊어지고 걸었으며 포기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격려했다.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은 소대 전체에 긍정적인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고 만년 꼴찌였던 그녀의 소대는 어느새 훈련소 내에서 가장 단합이 잘 되고 성적이 우수한 최정예 소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훈련소의 나무들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으며 드디어 5주간의 지옥 같은 훈련을 마치는 수료식 날이 다가왔다. 파란 하늘 아래 만국기가 펄럭이는 연병장에는 수료식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가족들과 친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훈련병들은 흙먼지 묻은 전투복 대신 말끔하게 다림질된 정복을 입고 도열해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입소 당시의 앳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검게 그을린 피부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진짜 군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단상 위에는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해 있었고 그 중앙에는 한수민의 아버지인 한태성 사령관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연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료식 행사가 시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한수민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국기를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고 그녀의 눈가에는 남모를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끔찍한 폭력과 공포,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 흘렸던 피와 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훈련을 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그녀의 옆에 선 동기들 또한 늠름한 자태를 뽐내며 서 있었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지키는 당당한 국군 장병으로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었다. 계급장 수여식이 진행되자 가족들이 연병장으로 내려와 아들, 딸들의 가슴에 이병 계급장을 달아주는 순서가 되었고, 한태성 사령관과 김지영 부사령관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평소라면 의전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했지만 오늘 그들은 사령관이 아닌 한수민의 부모 자격으로 딸에게 다가갔다. 제복을 입은 부모님이 다가오자 한수민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고, 한태성 사령관은 딸의 경례를 받으며 굵은 눈물을 훔쳤다. 그는 딸의 왼쪽 가슴에 이병 계급장을 달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장하다. 내 딸, 그리고 훌륭한 군인이 되었다고 말하며 그녀를 꽉 껴안아 주었다. 김지영 부사령관 또한 딸의 손을 맞잡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는데, 그녀는 딸의 손에 박인 굳은 살을 어루만지며 가슴 아파했다. 하지만 그 굳은 살이야말로 딸이 얼마나 치열하게 훈련에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기에 그녀는 딸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주변에 있던 다른 훈련병의 가족들도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박수를 보냈고, 한수민의 가족은 그 순간만큼은 계급의 차이를 넘어선 진정한 가족애를 보여주었다. 한수민은 부모님의 품에서 환하게 웃으며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수료식이 끝난 후 한수민은 동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는데, 특히 박대위 사건 당시 함께 고통을 겪었던 동기들과는 더욱 각별했다. 그들은 한수민의 손을 잡으며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며 생명의 은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수민은 고개를 저으며 우리가 함께 싸웠기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앞으로 자대에 가서도 절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멋진 군인이 되자고 약속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훗날 전장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고, 그들의 우정은 시련 속에서 피어났기에 더욱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박대위와 그 일당에 대한 군사법원의 최종 판결 소식이 뉴스 속보를 통해 전해졌는데, 그들은 전원징역형과 함께 불명예 전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들의 행위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인권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며 어떠한 선처도 없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군 내부에 경종을 울리며 다시는 이러한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정의가 구현되었다며 환영했다. 한수민은 이 뉴스를 접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죄 지은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한수민은 자대 배치를 앞두고 707 특수임무단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이는 아버지의 후광이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최정예 부대원이 되겠다는 도전장이었다. 훈련소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특수부대원이 갖춰야 할 강인한 정신력과 전투기술의 기초를 다져주었고, 그녀는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태성 사령관은 딸의 지원서를 보고 흐뭇해하며 공정한 선발 과정을 거쳐 실력이 검증된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 자신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지휘관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휴가를 마치고 자대로 떠나는 날 아침, 한수미는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집 앞마당에 있는 굵기 개양대 앞에 섰다.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그녀는 입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군복이 주는 무게감에 대한 자각이었다. 그녀는 군복이 권력을 과시하거나 약자를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된 자만이 입을 수 있는 수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태극기를 향해 거수 경례를 올리며 조국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 적의 심장을 뚫고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차량에 탑승하기 전 한수미는 부모님을 향해 다시 한번 경례를 했고 부모님 또한 정복 차림으로 딸에게 답례를 보냈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가족의 이별이 아니라 전장으로 떠나는 전우를 배웅하는 장엄한 의식과도 같았으며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차가 출발하고 멀어지는 딸의 모습을 보며 김지영 부사령관은 눈시울을 붉혔지만 한태성 사령관은 굳게 다문 입술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앞날을 축복했다. 그들은 딸이 걷게 될 길이 험난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한수민이 탄 차량은 훈련소를 벗어나 넓은 도로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는 창문을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손목에 감겨 있던 붕대를 풀어 바람에 날려보냈는데 이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모두 털어버리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붕대는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갔고 그녀의 손목에는 희미한 흉터만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강인함의 증표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가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한수민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그녀가 앞으로 써 내려갈 수많은 무용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의 일원이 되어 수많은 대테러 작전과 특수임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여전사로 성장할 것이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부대원들을 지휘하며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는 진정한 지휘관이 될 날이 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지 않고 군복을 입었으나 그 군복의 진정한 주인인 영웅이 나타나 악마를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군대 내에서 회자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수민의 독백이 내레이션처럼 흐르며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나는 군인이다. 나의 군복은 누군가를 짓밟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내 몸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불의와 타협하는 나의 나약함을 경계할 뿐이다. 악마가 군복을 입고 숨어들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들을 찾아내어 심판할 것이며 이 땅의 정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 충성.